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언젠가 한번 저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실전교사 모임 안에서 그동안 쌓아놨던 걸 쏟아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감정이 가격해지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격해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 그대로 좀 읽어나가는 있습니다. 순서는 폭력 사항 내용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들이 제가 이제 업무를 맡으면서 학교 현장 굉장히 좀 지침과 절차, 매뉴얼에만 이렇게 것들이거든요. 네, 맞죠. 발성에서 소리가 너무 좋게 들어가서 이게 너무 지루지고 소리가 너무 안 좋게 들어와서 괜찮으세요? 불편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좀 느꼈던 문제점, 개선점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조치 결정이 난 이후의 과정까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범위입니다, 범위.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고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바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규정한 정의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1항이죠. 거기에 보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인근 놀이터에서의 싸움도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서 처리해야 하고요. 뭐 행위자 불상인 경우도 접수해야 되죠. 그다음에 성인의 폭력도 역시 접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담당 교사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움도 잘하면 접수해서 처리해야겠다. 이게 법률상에 전혀 오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끼리 다툼까지도 이렇게 접수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생 사이 어떤 관계, 그러니까 학생 사이의 어떤 관계나 그 어떤 그 관계에서 좀 벗어나, 그러니까 관계로부터 시작한 어떤 학교 밖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관계와 관련된 그런 사안에만 접수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렇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퇴생, 뭐 유예생, 그리고 뭐 행위자 불상, 성명 불상, 성인 폭력, 그리고 거의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중대한 폭력까지도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미 다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그걸 또 따로 접수해서 처리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광범위한 범위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노력해야 할 점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나 회복이나 교육적 처치나 갈등 조정 이런 거를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혀 마치 일종의 경찰 산하의 어떤 학교폭력 조사 기관처럼 대응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학교가 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범위 안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조 1항인데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학교 현장에 미친 파급력이 거의 핵폭탄급입니다. 왜냐하면 장하선생님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런 전화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무하실 때. 자,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이런 사안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아마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교육부 매뉴얼을 보면 인지나 감지 즉시 신고하여 접수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게 인지는 누군가 신고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아니면 상담으로 알게 된 게 인지고요. 감지는 뭐 누가 신고한 건 아닌데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를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알게 돼요. 느껴서 알게 되는 거. 이 둘 다 감지하거나 인지하면 이걸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고 반드시 접수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많죠. 근데 누군가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애매하게 어떤 뭐랄까 이게 애매한 다툼, 갈등 이 정도로만 이야기했을 때 그 담임교사나 책임교사가 이걸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자꾸 전화를 아마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이나 책임교사의 어떤 수준을 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사안을 딱 처음에 초기에 대응할 때 접수하는 기준을 가지고 좀 이제 분류를 해보면 1수준은 그냥 묻지 마 처리하는 거예요. 접수. 그냥 학교폭력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접수하고 처리하는 거고요. 2수준은 그래도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한번 청취합니다.
어머니 이거 접수해 드릴까요? 이 정도는 물어보는 수준이고요. 3수준은 일단 양쪽 의견 다 들어보고 경중을 파악한 다음에 이게 학교폭력 사안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이후에 접수 처리 결정하는 거고, 4수준은 이제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고하겠다고 해도 이제 화해를 시도하거나 분쟁 조정을 하시는 분들. 근데 중대 사안은 즉시 접수하시는 수준이죠. 근데 여기에서 4수준으로 갈수록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요. 4수준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미 교육지원청 장학사님이나 저 같은 이제 그 전달 연수를 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하고요. 1수준처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교육적인 대응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 되어버린 거죠. 저렇게 하게 되면 이제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측이 화해를 한 경우에도, 익명신고의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가해 추정 학생이 전학을 가도, 신고 없이 그냥 인지한 경우에 다 접수해서 처리를 해야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연수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 모 광역시 모 중학교입니다. 이 학생은 여학생인데요. 일기장에 교육관계 고민을 여러 차례 썼어요. 근데 이거를 학교폭력이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해당 학생이 따돌림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인지 이후 처리하지 않았음을 이제 이유로 처음에 해임됩니다. 해임 징계를 받아요. 근데 억울하다 했을 때 이제 정직 3개월로 이제 좀 낮아지긴 합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정직이고요. 학교장 역시 감봉 조치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가 공유가 돼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죠? 담당 교사는 그냥 접수할 수밖에 없어요. 담임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잖아요. 화해 조정하려고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담임 선생님도 위험하고. 사실 학교 현장에 이런 대응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마치 그냥 그 챗 GPT인가요? 물어보면 바로 응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대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접수부터 하고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사안을 다투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계처럼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책임교사들의 요즘 대응이고요. 저도 이제 6년째, 올해가 6년째고 내년에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어느 정도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은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아마 그렇게 처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16조 1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 피해 학생이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게 즉시분리라고 불리던 거고, 처음에는 3일이었는데 이제 최대 7일까지 가능합니다. 즉시분리법. 그리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을 발의하신 분도 법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법을 발의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학교 현장 입장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항 중에 최악의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해 주장 학생이 신고만으로 최대 7일까지 가해 추정학생이죠. 피해 추정학생을 분리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교실에서만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별도의 교실을 마련하고 학습권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방과 후나 점심시간 이런 거 다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방과 후도 만약에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어도 집에 보내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법률이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최대 7일까지 이게 또 가능해져 버렸고, 분리 여부하고 기간을 정하는 것도 그 신고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과 보호자가 이 기간이랑 분리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신고만으로.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분리 조항을 위해서 미리 학기 초에 그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계획에다가 그러니까 별도의 분리 공간 활용 계획을 넣어요. 그리고 거기로 이제 분리가 되었을 때 누가 지도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좀 봐주거나 아니면 상담 선생님, 보건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잘 보세요. 누군가는 수업이 아닌 시간에 와서 얘를 돌봐야 돼. 그죠? 학습권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학습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거 별도의 고교 수당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문의해봤는데요. 못 만듭니다.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잖아요. 못 만들어요. 결국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려고 할까요? 그죠? 학교 내에 분쟁이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끼리 서로 안 하겠다라고. 계속 핑퐁. 그러니까 상담교사 못 하겠다. 보건선생님 못 하겠다. 결국은 관리자한테 가는데 관리자도 못 하겠다. 그래서 학기 초에 이거를 정해놓는 경우가 보통인데 보통은 전담 선생님들이나 수업이 없는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정말 힘든 건 이거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이 7일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학습해야 하고 피해 주장 학생과 교실은 물론 급식 시간, 방과 후 시간까지 모든 동선에서 겹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고 안내받는 그 보호자, 그 안내해야 하는 그 선생님 심정은 어떡할까요? 심정 어떻게 하실까요? 진짜 온갖 상스러운 욕을 다 쏟아내십니다. 저도 해봤지만.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법률이 이렇다. 계속 반복해서 안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충나는 그 매뉴얼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권장이나 강요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가정체험학습 사용을 안내드리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권장이나 강요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이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가 별도의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하시면 체험학습을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도 안내하면 거의 다 체험학습을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건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우면 어떡하죠? 네, 어쩔 수 없이 학교 나와서 별도의 공간에서 학습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폭력 예방법엔 긴급조치라는 절차가 있어요. 학교장이 판단해서 얘를 분리해야 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분리 조치를 추가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한번 뵙게 되면 되게 존경하던 분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4조죠. 234. 여기는 사안 접수와 조사 관련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항을 보시면 학교의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담기구나 아니면 소속 교원에게 학교폭력 관련 조사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누가? 학교의 장이. 그죠? 근데 이런 갈등도 좀 있습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이 중에 누가 사안 조사를 담당해야 하느냐.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마 교육지원청에도 전화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학교급에 따라 온도 차이가 좀 있지만 초등의 경우는 그래도 담임 선생님들이 좀 해주시죠. 중등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책임교사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지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여기 혹시 지인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거의 안 하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불편하고 애매한 경계 때문에 교원끼리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고요. 혹시 학생 면담 조사도 좀 어려운데 특히 보호자까지 응대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하기 싫겠죠.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학생이나 보호자 입장에서 나는 대놓고 누구랑 대화하고 싶다. 학생부장 불러와, 교장 불러와, 아니면 담임 불러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요청하면 오히려 저희가 하기가 쉬워요. 이거 담임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싶다는데요. 아니면 학생부장님이랑 하고 싶다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보통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뭐 아까 보니까 어디 누가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오늘 패들릿에.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과의 협조 그걸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장이 정하라고는 했지만 사실 가이드라인이 조금 아직 좀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역할을 좀 명확히 해줘서 안내가 되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따가 토론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과정입니다. 좀 보실래요? 한 번도 업무 안 해보셨죠? 제가 한번 쇼미더머니 랩처럼 빠르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이게 모범적으로 안내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 그 조사 매뉴얼만 이 정도예요. 조사 매뉴얼입니다. 자, 사안 조사를 위해 가해 추정 학생과 피해 추정 학생, 보호자 등에 대해 조사 일시와 장소를 안내해야 한다. 학생 대상 면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대상 그 면담 조사 이전에 면담 조사 이전 사안 조사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 면담 조사 시 보호자에게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면담이나 서면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 설문조사 가능, 이메일과 채팅, SNS 관련 증거 자료 수집, 진단서 및 소견서 확인, CCTV 활용 지침 준수, 면담 과정에서 유도신문 등 강요가 있으면 안 되고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다. 거의 듣고만 있으란 얘기예요.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해 별도로 조사한다. 관련 학생 접촉은 철저하게 예방하세요. 필요시 전문가 활용을 권장합니다. 다문화, 장애학생, 탈북 학생 관련 전문가 요청하면 거의 안 옵니다.
그다음에 보호자 면담 시 처벌이 아닌 교육적 선도의 목적에는 친절하게 안내한다. 피해, 가해 용어 절대 사용 금지. 피해 관련 학생, 가해 관련 학생 용어 사용,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위반 시 소송과 중징계를 각오하라. 학교장 자체적 심의위의 요청, 갈등 조정 등 이후의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 수집되는 자료 외에 정황 파악, 힘의 불균형, 권력관계 파악, 면담 불응의 경우 확인서를 보내 서면으로 요. 이 정도가 됩니다. 조사 과정. 이게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시절부터 진화를 거듭한 조사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만들어진 건요. 지난 10년의 노력과 결실 그리고 많은 분쟁과 갈등의 또 결실인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경찰 조사도 이렇게 디테일한가요? 전 세계 어디서 이렇게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조사를 합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 굉장히 부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치면 다 민원이 되고 소송이 될 수 있다. 이건 저희 책임교사사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거 솔직히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체화가 돼 있어요. 한 2, 3년, 한 3, 4년 하시면 다 몸에 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불쌍해서 1박 2일 어디 가서 좋은데, 경치가 좋은데 저희 데려다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오래 고생하는,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가끔 해외도 나가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매뉴얼이나 어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운이 좋아서 6년째 되다 보니까 갔어요, 거기로. 근데 갔더니 또 녹더라고요.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 가서 7박 9일 동안 밤이 되잖아요. 그 방송 쇼미더머니가 랩 배틀 하는 건가요? 그러면 밤이 되면 장학사님 주무시고 그러면 딱 모여서 라운지에 모여서 배틀을 하는 거죠. 누가 더 황당하고 어렵고 특이한 사안을 다뤄봤냐 이런 걸 막 배틀이 붙는데 이거는 야 책으로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그냥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런 대화들이 계속 새벽까지 이어지고 밤새고 서로 격려하고 네, 그랬습니다. 또 그랬더니 또 힘이 나더라고요. 다시 와서 그분들은 또 하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담기구 좀 보겠습니다. 14조 3항. 이 전담기구는요,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에 두는 건데, 이 역할을 좀 보면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 장소, 방법에 대한 협의, 그다음에 학교폭력 사안 인지 이후 48시간 이내 교육 지원청 보고, 성폭력의 경우는 수사기관 신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결과 보고, 학교장 자체 해결 부의 여부 심의, 졸업전 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집중 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학교폭력 실태 조사. 여기서요. 하얀색으로 표시한 거 말고는 다 책임교사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럼 도대체 전담기구의 역할은 뭐죠?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냥 심의가 필요할 때 모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교원이 합니다. 거의 다 책임교사나 학생부 선생님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심의만 하는 역할인데 그 조치사항 생기부 이제 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학교장 자체 해결 부의 여부도요. 저것도 되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것도 이제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긴 하는데 결국 보호자가 동의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심의위원회는 넘어가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겁니다. 오히려 전담기구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 절차가 더 까다롭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건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권지현 선생님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이제 학교에 있는 이유가 학교장 자체 해결 부의 여부를 이제 심의하면서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전담기구에서. 10분 남았어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분쟁 조정도 할 수 있고 화해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이게 작동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거 하나 이유만. 그러니까 설득도 잘 안 돼요. 피해 학생 보호자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쟤한테 처벌을 줘야 되는데 자체 해결하겠다? 처벌은 없다? 여기서 일단 거부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전담기구 역할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자체 해결 지금 비율이 높긴 하지만 조금 더 분쟁 조정이나 화해를 좀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조금 더 권위나 절차가 더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심각한 사안은 10%, 20%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머지들은 학교에서 이게 화해가 권고가 되고 교육으로서 처치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이제 보호자 동의만으로 안 돼서 심의위원회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심의위원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 이게 좌석 배치예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들어가는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여기 계시고요. 여기 계시고 양쪽에 이제 위원들 있죠. 저기 보면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 한 분 계시고 법률인 계시고 상담 전문가, 그다음에 교원, 학부모 대표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저 작은 아이가 이제 학생이고 그 옆에 보호자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만약에 그 법률 대리인 선임하면 그 옆에 또 같이 이렇게 착석을 해요. 착석을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의 목차를 보시면 여기에 단 쓰지 않았어요.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라는 땡땡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목차에 괴물이라고 했거든요. 괴물. 심의위원회는 괴물이다. 왜냐하면 제가 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쓴 건 맞습니다. 근데 학교폭력 나쁜 행위죠. 당연히 일벌백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미한 다툼으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 심의위원들이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변명하고 소명하고 엄만 울고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 잦은 다툼. 이거는 피해 학생한테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도요. 저기서 막 자기 피해 소명하고 울고불고 한 게 상처예요. 사실은. 왜 이런 데까지 와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심의위원회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성인의 경우에도 이런 환경에서 조사를 받거나 뭔가 심판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폭력 그게 뭐라고 여기까지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있고 뭐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심의위원회 이렇게 할 때. 물론 심의위원회는 이제 그 엄중성 강화하고 불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법률까지 고용하잖아요. 꽤 됐어요. 꽤 됐는데 근데 그럴수록 심의위원회도 점점 괴물이 되어가요. 더욱 디테일하게 폭력 행위, 피해의 정도, 증거 수집 여부, 심리적인 상황, 사과와 반성 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요. 그럼 이런 과정을 모든 학생과 보호자가 거쳐야 되죠. 그리고 사안이 보고된 다음에 빨라야 한 달.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다 보고된다면 한 달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올려요. 이거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한 달이면. 길면 뭐 3, 4개월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민원도 다 학교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책임교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만약에 심의까지 보냈는데 진짜 공포죠. 조치 유보. 우리 결정할 수 없으면 더 조사해. 추가 조사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정말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이라는 얘기예요. 네, 학교에서 더 추가 조사. 아니면 양쪽의 주장이 다른데 무언가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사하라고 학교로 보냅니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공포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사실 심의위원회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필요한데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편이고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갈등 조정 과정을 거쳐서 학교장 자체 해결비율을 더욱 높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치 결정이 됐다고 칠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심의위원회 끝났는데 지금 학교로 그럼 조치 결정이 통보가 됩니다. 16조, 17조 관련 내용인데요. 조치 결정이 되면 이제 학교는 저런 과정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조치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 이행은 학교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치 이행을 다 하고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그 심리상담 치료비용 부담. 이게 가장 먼저 많이 질문하고 민원이 옵니다.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보호 조치를 받고 조치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안전공제회가 선지급하도록 요청하도록 안내되어 이거 다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심리 상담이나 치료 비용 그 지급에도 교사가 관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호 조치. 접촉 금지 나오면요. 피해 학생과의 접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을 포함해서 금지하는 건데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는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하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 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추가 조치를 추가하도록 안내가 되는데 그럼 이거 접촉을 막는 거 다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계속 안내를 해야 돼요. 너 쟤랑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계속 안내를 해야 되고요. 3호. 교내 봉사. 교내 봉사가 떨어지게 되면 교내 봉사 계획을 학교 내부에서 기한을 해야 되고요. 그 학습권 보호에 대한 계획도 기한을 해야 돼요. 기한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다 내부 결제 득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은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것도 역시 일이죠. 업무고요. 그다음에 4호. 그러니까 사회봉사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그 학습권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봉사 가능 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안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봉사 신청서도 학교에서 발송하고요. 봉사활동 확인서도 주면 학교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사회봉사보다 교내봉사? 교내봉사에서는 학교에서 하니까 그나마 저희끼리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사회봉사 외부 기관이잖아요. 그 차이가 큽니다. 저희 업무 부담이요. 그 다음에 5호 조치,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나오면요. 계속 안내를 하죠. 학교로 공문이 와요. 그 가해 학생 보호자 학생 특별교육 이수 받으세요. 공문 그 공문 캡처해서 부모님께 계속 안내 드리죠. 계속 안내해야 됩니다. 근데 안내하면 차라리 답장을 안 주시는 분이 나요. 차라리 욕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냥 그 확인했다 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막 장문에 이렇게 쓰시면 다 받아들여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내드리는 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최대. 근데 이거 할 말이 많은데요. 이 300만 원 과태료 제가 공개적인 자리니까 말씀드리진 않지만 여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 출석 정지 나오잖아요. 출석 정지 나오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교육계획 내부 결제 득해야 됩니다.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학급 교체 경우 학급 교체 피해 학생과 분리하는 건데요. 내부 결제 득해야 되는데 이거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엄청 싸웁니다. 자기 안 맞겠다 이러는 거죠. 차라리 두 반이면 편해요.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제가 조치 내린 건요. 자, 21명, 20명. 두 반인데요. 4명이 다 학급 교체 당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16명이 되고 여기가 25명이 됐습니다. 그럼 25명 된 담임선생님 화 안 나가 있어요? 평가 내셨어요. 잘 못하겠다.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불복 신청을 해놔서 아직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 전학 가면요. 이거 가해 학생 배정 요청서 다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학생의 그 뭐 지역마다 좀 다른데 저희는 충남은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한테 갈 수 없는 학교 3개만 딱 알려줘요. 그 외에 네가 1지망, 2지망, 3지망 써 하면은 어디 가죠? 막 이러고 있어요. 전학 가서. 근데 그걸 또 교육청에 보내면 그것도 다시 심사해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일이고요. 자, 퇴학도 마찬가지죠. 거의 안 하긴 한다고 하는데 향후 진로 관련 계획, 진로 직업 관련 계획을 안내해야 된다. 저렇게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보되고 이행을 학교에서 다 한 다음에 이행 결과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생활그룹 기재, 삭제, 만약에 조치에 대한 불복, 이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속상해서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해야 됐던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폭력 담당 업무자들과 뭐 관리자, 그 부서의 일이었던 거죠. 이런 그림이 좀 떠올랐어요. 그 신 있잖아요, 신. 저는 학교폭력 접수부터 지금 조치 결정 이후까지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정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 결론적으로는 끝내 학교에서는 절대 교육적인 걸 놓치지 마라. 과정은 비교육적이고 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부담을 다 학교한테 떠밀었어요. 떠밀었고 이거를 다 책임교사, 학생부 선생님들, 관리자들이 다 감내하는 현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그 교육의 최대의 장점이 그 교사의 질이라고 하잖아요. 저 학교 폭력 업무를 맡으면서도 그걸 굉장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희생들과 그 디테일, 그 복잡한 그 절차에 적응한 모습들은 정말 신의 경지가 아닐까 싶기도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최악의 단점은 또 그거죠. 너무 심한 학교나 교사에 대한 의존성.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건 사실 지역사회랑 다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고 예방하고 대응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학교에다만 떠밀려 놓은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교육력이 약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누군가는 좀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징징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고요. 학교 교육력 회복에
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꼭 선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